1번 문제 요거 보면은 제시문에서는 물체 원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운동 얘기할 때에는 어떤 물체의 중심이 여기고 반지름 Rm, R만큼을 질량 M짜리가 어째서든 돌아가고 있다. 이게 원운동을 왜 하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줄 매달아 놓고 여기에 천체가 있어서 그것에 만율력 받으면서 대전체라서 전기력 받으면서 내가 중간중간에 어떻게 힘 잘 주니까 뭐 알아서 뭐 여러 가지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될 때 등속 원운동하고 있다면 지난 2022학년도 기출문제에서도 나왔었죠. 등속 원운동하고 있다면 하면서 조건을 써야지 되는데, 여러분들 2022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거지 조건을 주기도 했었죠. 굉장히 억지 조건을 줬었습니다. 상당히 질량이 무시할 수 없을 만한 물체인데 뭐 막대기에 달려가지고 돌고 있는데 이게 등속 원운동이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뭐 그래도 근사적으로 원운동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원운동 하나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겠고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하는 속력이 V, 반지름이 R이라 그러면은 이게 1초당 몇 라디안씩 각도가 돌아가는가 하는 것이 오메가 각속도 라디안 퍼 세크 값으로 나올 텐데, 등속 원동하는 물체는 반드시 이 물체가 구심력 조건이라는 걸 만족을 해야 된다. 물체가 받고 있는 R자 힘은 방향이 원운동 중심을 향하고 크기는 mR분의 V제곱 뉴턴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얘가 받고 있는 힘이 진짜로 뭐 있냐? 줄 있네, 뭐 장력, 뭐 질량이 그렇게 뭐 아주 무시할 만하지 않네, 만유인력, 대전돼 있네, 전기력, 뭐 어떤 힘 또 있네, 마찰력 있네, 뭐 이런 것들 다 진짜로 구하고 합성을 해본 것이 그렇게 구한 게 크기가 이렇게 돼야지 된다라는 결론을 알고 문제 풀기 시작하면 되는 거다. 전개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런 과정에서 물체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주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는 속도분의 한 바퀴 원주의 길이니까 2πr. 그러는데 2πr 미터를 V, 미터 퍼 세크로 선속도 관련해서 쓴다면은 한 바퀴 도는데 2π 라디안을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돈다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따라서 V는 R 오메가, 오메가 R이라고 써주는 게 좀 더 좋기는 한데 V는 R 오메가라고 하는 거 대입해보면 구심력 조건이라는 것은 크게 있어서 mR분의 V제곱 또는 mR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물체의 구심력이 이렇다면, FM의 힘이 이렇다면 구심 가속도는 역시 원운동 중심 방향을 향하면서 질량으로 나누면 되니까 R분의 V제곱 또는 R 오메가 제곱 뭐 이런 형식의 미터 퍼 세크 제곱 크기의 가속도가 표현이 돼야 된다. 뭐 요것들 가지고 문제는 다 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2022학년도 연대 기출문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줄이 끊어진다. 갑자기 원자핵이 사라진다. 줄이 끊어지는 건 갑자기 그럴 수도 있는데 원자핵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하는 식으로 그 속력 가지고 이제는 그 속도 가지고 등속 직선운동 잠깐 시작하다가 전기장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게 문제를 실질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다고 보자. 등속 원동 한다 치자. 갑자기 원자핵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치자 라고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이거 문제 푸는 거려니 생각하는 거,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될까? 뭐 문제 다 풀어놓고, 그런데 마지막에 그 원자핵 사라지는 그 문제에서 이런 일이 이러이러하다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죠. 그런 거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문제 제출제한 사람이 그냥 이렇다는 전제하에 문제 풀려고 그랬는데 원자핵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그런 거 검토해봐라 이런 얘기 한 적 없으니까 그런 거는 특별히 써봤자 문제에 추가 득점에 큰 도움도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추가 득점에 그런 문제의 전제를 어떻게 해석하는 그런 거는 안 나올 건데, 그런 건 써도 큰 득점에 도움이 안 될 건데, 지난 2022학년도 마지막 문제처럼 물질파 파장 한번 쇠공하고 전자하고 비교해봐 그랬더니 얘가 훨씬 커요. 얘는 되게 작아요. 쇠공은 뭐 물질파가 굉장히 파장이 짧기 때문에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파동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냥 해석 끝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시적으로는
물집합 파장이 짧으면 이게 왜 무슨 현상이 난 보이지가 않아. 그거에 대해서 해명이 좀 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정도는 그거는 추가 득점. 이게 전제나 문제 자체의 상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결론의 빈 구멍을 채워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추가 득점 요소긴 한데 대놓고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더 써주면 추가 득점 요소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거긴 한데 보통 학생들은 다 그런 것 생각할 시간도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족하고 고민할 시간도 부족하니까 쓸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생략할 때 그런 걸로 합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운동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또 3번 논제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라그랑주점 관련한 뭐 핵심 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은 쓸 필요가 없고 어떤 건 조금 더 써야 되는가 이런 거 고민도 좀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앞에 1번 문제 1번하고 2번 문제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자, 일단 제시문에서는 연대 문제에서는 제시문 자체에서의 상황 거기 나온 문자 어떤 것은 이런 문자로 지칭하자라는 것들이 다 그대로 있을 거니까 고스란히 써도 괜찮은데 여기서는 일단은 일반적인 이론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체가 원운동하고 있다면 이러이러한 구심력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기는 이렇고 케플러 3법칙 이렇게 생긴 거예요 라는 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원운동 나왔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원심력이라는 용어 원심력이라는 용어는 아마 이 말을 쓰면 안 되고 구심력을 썼어야 되는데 네가 용어를 잘못 쓴 걸 거다 라고 할 정도로 원심력이라는 말은 쓸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용어를 잘못 쓴 거예요. 돌고 있는 그 물체의 관성계에서 보기에 그러니까 가속운동하는 그 관성계에서 보기에 또 다른 현상들을 관측할 때 그것들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가상의 힘 일종의 관성력이 원심력인데 그렇게 좌표계를 이렇게 절대 좌표계에서 아 여기 있네 여기 돌아가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돌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는 잘 보질 않으니까 요거는 용어가 이런 용어는 과학 용어 아니다 잘못 쓴 거다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이 답안지에 쓸 때는 주의를 해야지 되겠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쌍성이 있어요. 쌍성은 서로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서로가 나름 각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A 천체는 이렇게 조그맣게 원도한데 B 천체는 이렇게 크게 돌 수 있을 그 반지름이 R1 대 R2, R1과 R2이었을 때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은 이제 쌍성이라고 할 텐데 아주 아름다운 쌍성이고요. 이것들이 또 다른 천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각각 원운동하는 주기는 공통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러이러하게 돈다고 쳤을 때 1번 만유인력 법칙과 구심력 적용해서 R1 대 R2의 B를 한번 찾아봐라. 얘네들이 각자 돌고 있을 때 요만큼 거리비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을 때 두 물체의 구심력 조건을 적극 활용하라 라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임의의 지점에 있을 때에 받는 힘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둘 사이에 만유인력밖에 없겠네요. 라지엠 스몰엠 질량 가진다 치면은 두 물체가 서로 주고받는 힘은 R1 플러스 R2의 제곱 분의 MM 중력가속도 써줘야 되겠고요. 이런 힘을 받는다라는 것은 현재 운동 상황에 무관하게 함께 이렇게 겹치거나 이런 거 없이 항상 같은 거리 떨어서 이렇게 돌고 있을 거니까 거리가 유지가 될 거다. 이런 크기의 힘을 받을 거다. 그랬는데 이 크기의 힘이 A와 B 천체에 작용하는 양상은 달라질 거다. 라지 M짜리에 대해서 A 물체에다가 보면은 얘는 중심으로부터 얘가 이 힘 받는 거 상관없이 현재 운동 모양만 생각했을 때 원운동 중심으로부터 R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 힘이 A에 대해서는 나의 구심력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다. R1분의 라지엠의 V1 제곱 하는 걸로 나타나야 되면서 나는 R2 반경의 원운동을 돌고 있으니까 똑같은 힘의 크기가 나에 대해서는 R2 분의 V2 제곱 하는 식으로 나타나야 되겠다라는 걸로 이렇게 써주는 것을
선속도 관련해서 써줄 수 있고 아니면은 얘네들이 원운동을 함께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서로 이만큼 떨어서 가는 속력, 요만큼 떨어서 가는 속력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얘네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원운동을 요 중심에서 봤을 때 돌아가는 각속도는 똑같을 거다라고 해서 A에 대해서는 R1 오메가 제곱하고 R2 오메가 제곱에서 오메가 값은 여기서는 R1, R2, V1, V2 다르게 썼지만 이렇게 쓰면은 각각에 대해서 오메가를 공통 값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따라가는지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R1, R2의 B를 나타내세요 라고 그랬어요. 아주 복잡한 계산할 거 없이 뭔가 어떤 크기의 일정한 힘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다다다다 M R1 오메가 제곱, M R2 오메가 제곱 똑같은 값이 이렇게 돼야지 되네. M하고 R1, 라지 M하고 R1, 스몰 M하고 R2는 반비례 관계에 있어야 되네 해가지고 R1 대 R2는 스몰 M 대 라지 M으로 될 것이다. 각속도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도 있기는 했습니다. 물론 선속도와 반지름 이용해도 또 다 써줄 수는 있기는 한데 그런데 요 문제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 쓰는 것이 조금 더 유리했는가? 풀이로서는 오메가 이용해서 구심력 나타내는 방식이 식으로서는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지기는 해요. 그리고 이것도 크게 나쁜 방법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거 지금 문제 정답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런 방법이 내가 2가지 이상 떠올랐다. 뭐 1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풀어야 되죠. 2가지 풀이 방법 이상이 내가 생각이 났다 그러면은 어떤 걸로 문제 전개를 해야 되는가? 기준이 뭐라고? 기준은 채점자 의도, 출제자나 채점자의 의도, 채점자나 출제자의 의도는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 제시문에 다 나타나 있다. 그래가지고 제시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러이러 해가지고 G, R제곱분의 MM은 MR분의 V제곱이라고 성립이 된다. 뭐 주기와 케플러 운동 3법칙, 행성운동 3법칙 뭐 이건 뒤에 나온 얘기고 하니까 요거 오메가 써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걸로 전개하는 걸 조금 더 원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좀 더 한다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요걸로 써볼까 하는 고민을 시간이 충분하다면 굳이 또 전개하는 것들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뭐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혹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뜻이 아니었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축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또 써가지고 V분의 2파이R 써가지고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뒤에 풀이 과정, 뭐 식전개 과정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풀이 방향을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라는 뜻이었고요. 다음으로 이번 문제에서는 B가 A가 정지해 있다고 봤을 때 도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돌고 있는데 실제로 질량도 뭐 A, B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을 상대적인 운동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진짜로 A가 이렇게 돌고 있기도 하지만 A를 정지시켜 놓고 B가 어디 있나 소위 상대적인 위치, 상대 속도 같은 개념으로 파악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은 A가 정지해 있으면 A가 여기 정지해 있으면은 B가 R1 플러스 R2의 반지름 자체를 가지고 도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스몰 m짜리가 이게 A의 관성계에서 보는 설명이기는 한데 A가 정지해 있다고 봤을 때 상대적인 운동으로 보면서 이렇게 되면은 두 항성의 공통되는 주기 값을 한번 또 풀어봐라 라 그랬어요. 얘네들이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어차피 둘이 공통의 주기를 가질 거니까 이렇게 놓은 다음에 쭉 풀이를 해보면은 둘 사이의 만율력의 크기는 역시 G R1 플러스 R2 전체 제곱 분의 MM 내가 받는 힘이 뭐 뉴턴 역학 맞아야지 하는 건 맞긴 한데 요 돌아가고 있는 B 물체 천체에 스몰 m짜리 질량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M
내가 받고 있는 힘, R자임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구심력 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R1 플러스 R2 전체의 분의 속력 해야지 되는 건데 이 속력 부분에서 항상 둘은 마주보고 있을 거니까 내가 V1으로 가면 얘는 V2로 이렇게 V1으로 가면 V2로 하는 게 항상 반대 방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아가는 속력이 V1 플러스 V2의 속력이 될 것이다. V1 플러스 V2에 대해서는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이런 식이 또 만족돼야 된다라는 것에서 이게 요거 또는 요걸로 나타내던 거하고 식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분모 하나는 조금 없애줄 수 있는데 또 질량도 좀 없애줄 수는 있기는 한데 뭐 이렇게 되는 속력이 있다라 그러면은 이제 관련해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지금 A를 중심으로 해서 물체들이 도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은 주기는 V1 플러스 V2라는 속력으로 선속도로 2파이 R 요거 반지름 R1 플러스 R2 써야 되는 거죠. 지금은 요런 만큼의 시간이 걸릴 건데 그렇게 해서 구할 요런 것들 이용하는 시간하고 요렇게 해서 정리되는 문자들 간의 관계가 따다다다다닥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주기 결론적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T제곱이 GM 4파이 제곱 R세제곱 으로 요거 대입 정리하면 여기까지 T제곱은 하면 제곱 한 다음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것까지 나오는 거 확인해 달라. 뭐 요런 것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론이 나 있는 유도 과정, 증명 과정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저 답 나와 있는 거 끼워 맞추면 되지 않나 라고 싶기는 한데 그 끼워 맞추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편하진 않아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되네 라는 것들 이제 찾아줘야지 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들 다 써주고 나서도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조화의 법칙 이런 표현으로 된다라는 거 나는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그건 네 풀이가 틀린 거고 뉴턴, 케플러 뭐 지금까지 모든 과학자들이 다 틀리고 있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 딱 맞도록 하는 거 요거 따로 정리해보고 진짜 나오네 확인했네 내가 그동안에 그냥 공식만 외웠는데 되네 하는 것들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라서 이것도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항 중에서 하나였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좀 재밌죠. 이러이러하면은 이런 형식의 표현이 근사적으로 만족할 조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도하는 건 뭘까요? 실제로는 쌍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얘도 가만히 있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파악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요거랑 일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겠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건 거의 정제 있고 요것만 돌고 있는 상황에 가깝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둘이 돌고 있을 그 원궤도 중심이 라지엠 질량 가지는 물체하고 거의 일치하면은 요 상황에 가까워지겠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둘 간의 거리 R1 대 R2가 스몰 m 대 라지 m 비율이었으니까 스몰 m 요 돌고 있는 물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천체에 비해서 나머지 물체의 질량이 굉장히 크면 되겠다. 수억 배, 수십억 배, 수백억 배 뭐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거는 안 도는 거나 다름없이 얘 혼자 돌고 있는 상황이 되겠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서술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련되게 적절하게 수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잘 썼느냐 그거 한번 파악해보고 싶은 문제였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그 2022학년도 문제 계속 언급하는데 거기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음에 대해서 논리적 전개로 해봐라 라고 하는 거 수식으로 전개하는 거 쭉 따라갔을 때 물질파 파장이 이래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을 조건을 서술해라 아니면 이렇게 돼가지고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물질파가 입자의 파동적 성질이 잘 나타나지 않음을 보이라 논증하시오 뭐 이런 것들 나왔을 때는 뭔가 할 말이 조금 더 있겠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요거 연결하면 그 소리 하라고 실제로 지구보다 태양 질량이 훨씬 크니까 그거 염두에 두고 풀라는 얘기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대 문제가 상당히 계산도 꼬박꼬박 다 시키면서도 내용상 약간은 억지스러운 조건을 줄 때가 최근에 많이 있었더라 라는 거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 어떻게 그냥 눈 감고 넘어갈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서술은 필요할지 그런 거 판단이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의 추가 득점은 그거를 어떻게 잘 잡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갈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문제가 계속 물리2를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은 그 정답 맞히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각도 키우는 거 필요하다는 거 계속 잔소리처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아는 것처럼 연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죠.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 그래서 그래도 수능은 봐야 된다가 아니라 수능을 안 보고 수리논술, 과학논술만 보는 요것만 준비해서 그냥 요것만 지원해서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 누가 있겠어요? 현 대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있겠죠. 무슨 뭐 다른 학교 다니고 있는데 나 연대로 바꾸고 싶어. 간판가리를 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 뭐 대충 뭐 수학과 물리학과 뭐 다른 학교 공대 이런 거 다니면서 미적분학의 일반 물리에 어느 정도 뭔 하다가 조금만 더 공부해가지고 한 학기 정도, 여름방학 때 정도만 공부해서 2과목 시험 쳐가지고 연대 들어가 볼까 하는 친구들이 여러분들하고 공부한 과목이 다른 현 대학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그거 공부한 거 바탕으로 수리논술 문제, 과학논술 문제 충분히 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물리 1, 2 했냐 말았냐 이거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학생들 뭐 과마다 뭐 몇 명 껴 있겠냐. 아니 그런데 요 논술 문제, 논술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 중에 경쟁률, 실질 경쟁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도 극소수만 뽑히는 거니까 그 자리를 차지할 확률이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물리2 공부하는 애들 별로 없대. 난 근데 되게 열심히 했어. 그러면 뭐 자신감 있게 그건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자신감 있게 들어가서 자신감 있게 문제만 다 풀고 나오는 걸로는 합격 가능성 조금 이제 확신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공부해서 똑같이 문제 정답 맞힐 수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추가 득점으로 합격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논제에 대한 얘기 이 정도로 했고요. 3번 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아마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태양, 지구 사이에 지구 궤도에 대해서 라그랑주점이라는 게 있어요. 라그랑주점이어서 L 1, 2, 3, 4 이런 포인트, 이게 1인가? 1, 2, 3, 4, 5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L2 포인트, 태양, 지구 넘어서 여기쯤에서 조금 더 이제 궤도 운동도 하면서 지구와 함께 항상 지구에 숨어서 달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항상 숨어서 뭐 이렇게 도나 이렇게 돌면서 지구하고 함께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거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뭐 운석 파편 맞아가지고 어디가 고장이 났네 말았네 그래도 뭐 임무 수행에는 큰 문제는 없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 L2 포인트 또는 라그랑주점 L1, L2, L3, L4, L4, L5 이런 것들이 뭐냐.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라그랑주점, 라그랑주 포인트들 뭐예요? 라그랑주 포인트 뭐예요? 이래 해가지고 저기다가 갖다 놓으면 저기에 있을 이 인공위성 또는 어떤 구조물이 지구하고 함께 지구는 여기 가는데 얘는 여기밖에 안 가고 지구 여기인데 얘 혼자 막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지구와 거리를 대략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함께 돌 수 있는 점들입니다.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 것들 중에서 또 이제 안정한, 불안정한 그런 점들 어디가 또 어떤 영향들이 더 유리하냐 불리하는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얘기긴 한데 L1 포인트나 L2 포인트가 가장 명확하고요.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 또는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점에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가 또 쉬우니까 이거부터 합시다. L1 포인트 요런 데 잘 있으면은 얘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인력하고 지구로부터 받는 인력 물론
달도 있지만 달은 조금 무시할게요. 엄밀하게 진짜 공학적으로 할 때는 달, 화성, 목성, 토성 뭐 이런 것들 다 계산을 조금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지구와 태양 사이에 요거부터 되게 멀고 요거부터 조금 가까우면은 먼 만큼 질량비가 굉장히 크지만 먼 만큼 가까운 만큼 요게 상쇄가 될 점이 있겠다. 그래서 저기서는 마치 무중력 겪는 것처럼 되면서 얘가 요 사이에 맨날 낑겨 있을 수 있겠다. 이게 받는 태양과 지구로부터의 인력이, 중력이 평형점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해요. 이 설명 맞아요? 이런 설명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게 차라리 다행이기도 하네요. 이 설명 틀렸습니다. 완전 틀린 설명이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다면 지구와 태양과 지구의 질량 각각 라지움 스몰m이라면은 얘가 받는 힘이 뭐 m 프라임 뭐 이런 거 있을 때 요거 거리 떨어져 있어서 받는 만일력이 상쇄돼야 된다면 이게 똑같은 거라면은 거리에 대해서는 루트 라지움 대 루트 스몰 m 거리 떨어져 있으면 되겠네. 아, 그러면은 mr 제곱분의 이제 gr 제곱분의 mm 하는 만일력 그게 똑같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 무중력 상태처럼 느껴요 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진짜로 이 힘이 상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얘가 받는 힘이 없어지죠? 상쇄가 됐다며. R점이 0이라며. R점이 0이면 어떻게 해? 등속 직선운동하죠?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리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같은 주기로 돌려면 이제 바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은 주기로 돌려면 원운동 한다며. 지구처럼 원운동 또는 타운동 하려면은 궤도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 따라갈 수 있을 방향을 바꾸는 R점이 있어야 됩니다. R점이 있어야 될 때 그럴 때 같이 가야 되니까 각속도는 똑같도록 할 태양은 거의 뭐 정제 있으니까 태양을 향하는 방향으로의 적당한 R자임 결과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만일력이 지구로부터 만일력보다 더 커가지고 R자임이 이만큼 거리에 대한 반경 원운동하는 데 있어서 구심력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상쇄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절대 일단 상쇄는 안 된다. 상쇄되기만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을 L1 포인트,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L1 포인트에 대해서 요 거리 R1, 요 거리 R2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받는 힘이 이쪽으로 받는 힘보다 조금 더 커가지고 그 차이가 요거 질량 요거 문제처럼 M1, M2 태양과 지구 질량이고 요거 질량은 스몰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받고 있는 R자 힘 했을 때 왼쪽 방향으로 태양 방향으로 중심 방향으로 G R1 제곱분의 라지 M 1 스몰 m 오른쪽이니까 빼기 G 요 사이 거리는 R2 제곱분의 라지 M 2m 한 개 m에 대해서 구심력 조건 만족시키도록 요거 여기서 뭐 돌고 있는 거리 R1이라고 하면은 R1 반경으로 돌고 있어요. R1분의 V제곱 뭐 요거의 속도 V라고 하면 V제곱 으로 만족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L2 포인트에 대해서 우린 얘기를 할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맞다는 거. 지금 되게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한번 진짜 예상 문제입니다. 진짜 예상 문제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운동 조금 분석도 하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 나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는데 L1 포인트에서는 식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실제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 가 있는 L2 포인트에서는 다시 그립시다. 태양은 진짜로 그 질량이 매우 커가지고 거의 가만히 있을 거고 지구가 요 주위를 타원궤도지만 원궤도로 볼 수 있다 치고 그런 거는 토달지 마시고요. 출제자가 그 원궤도다 그랬으면은 케플러 법칙에 하지 마시고요. 요거 바깥쪽에 스몰 m 질량을 가진 얘가 요거하고 같은 각속도로 돌아가고 있다. 같이 돌아간다 라고 할 상황으로 L1 포인트에 대한 얘기, L2 포인트에 대한 얘기 해봅시다. 원래는 요 거리도 뭐 라지 R, 스몰 R, R1, R2 뭐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요 거리가 ER, R 그랬어요. 요거를
이게 일반식으로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하면 식이 제법 복잡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는데 잠깐 이렇게 하자. 아 몰라 라지알이라고 하자. 와 몰라 스몰알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면은 얘가 받는 힘이 뭐 라그랑주 점은 이런 의미를 가진다 됐고 어쨌든 원동을 하긴 해야 되니까 이게 받는 힘이 뭔가가 있을 때 현재 얘가 받는 R자 힘은 원궤도 중심 방향으로 나의 질량 곱하기 나의 원궤도 반지름 R1 플러스 R2 분의 선속도 V 있다면 V 제곱이라고 하는 구심력 조건을 내가 받는 R자 힘이 만족을 해야 된다. 요거부터는 R1 플러스 R2만큼 떨어져 있네요. 우리 문제선 3R이죠. 그래서 G R 플러스 R 제곱분의 네가 나를 당기는 힘 라지엠 M 그리고 너도 나를 당기고 있냐? 그러면은 같은 방향 되죠. 지금은 요게 저거한테서 요게 이렇게 받는 힘. 그래서 이건 더하기 스몰알 떨어져 있는 거리 제곱분의 원이었죠. M2 곱하기 스몰 M 할 거라서 여기서 앞으로 뺐습니다. 오늘따라 글씨를 되게 더 못 쓰네. 여러분 시험장에서 글씨 잘 쓰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조건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태양 질량 대 지구 질량이 뭐 30억 배냐, 뭐 10억 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집어넣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V가 조금 문제 푸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M, R 플러스 R이죠. 오메가 제곱으로 이렇게 하면서 역시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질량은 다 무시되고 이렇게 하면은 계산할 때 약간 통분되면서 연산되고 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뭐 그렇게 하는데 요거 하나 써주고 아 저거 전개하면 그럼 답 나오나요? 아 그렇게 하면은 일반적인 원운동에 대한 설명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 더 해야죠. 나는 아무튼 돌고 있다 그러는데 야 너도 나랑 같이 돌아야지 싶으니까 요 지구가 구심력 조건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요것도 검토하는 게 두 번째 식으로 나타난다. 요거랑 같이 써야 되는 요거 연결된 식이랑 같이 써야 되는 게 지구가 어떻게 도는지도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건데 지구가 요렇게 돌 때 오메가라는 각속도는 공통일 거고 또는 V 지구 뭐 이런 거 선속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구가 받는 라지알이죠. MR 오메가 제곱 구심력 조건을 만족할 힘이란 저거한테서 내가 받는 힘 G R 제곱분의 M 라지움 1, 2에다가 원래는 이게 만율력 방향하고 구심력 방향이 같으니까 이렇게 놨는데 나한테서 받을 힘은 네가 바깥쪽으로 받으니까 마이너스 G R 제곱분의 스몰 R 제곱분의 스몰 M M2 뭐 이렇게 해서 M2는 지워지기는 해도 뭐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식이 훨씬 복잡해져요. 요거랑 연립하면은 문제가 많이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문제 조건으로 나온 것이 지구가 얘한테 당겨지는 힘은 이건 진짜 작다라고 생각을 하자. 뭐 내 질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질량이 작으면은 얘한테서 받는 힘, 내가 지구한테 주는 힘, 지구가 위성이나 망원경에게 주는 힘이 똑같은데 아, 다 작네 그러면은 그 힘은 여기서도 생략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내 질량이 작으니까 나는 작은 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건데 상대적으로 얘 질량은 굉장히 크니까 이건 훨씬 크지만 스몰 M보다 M2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입장에서는 나한테서 받는 힘은 그거는 별거 아닌 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거 생략해서 지구에 대해서는 요 조건까지 쓰는 거, 위성 또는 망원경에 대해서는 요 조건까지 쓰는 거, 요거 이제 연립해가지고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대입하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은근 통분되고 약분되고 하다가도 식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기는 한데 막 3차 방정, 4차 방정식 막 이런 거 나온 것처럼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문제 난이도를 조금 낮추는 게 라지알 스몰알이 계속 살아있어서 그래서 이제 통분, 연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ER 대 스몰알이다 라고 하면 여기 R 값들이 다 숫자로 바뀌면서 사사삭 지워지면서 뒤에 해설 참고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되는
질량비 라지엠 대 스몰m이 나오게 됩니다. 라지엠 1 대 라지엠 2, M1, M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구해보니까 얼마 나왔더라? 72분의 19 뭐 이렇게 나왔는데 72 대 19 정도 되면은 질량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돈데 얘도 쌍성처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긴 돌아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 조건에선 또 뭐라 그랬냐면 72 대 19, 7대 2 정도 그 정도 3.5배 질량이면은 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이거 질량, 거리 그렇다고 해서 10대 1 이렇게 하면 숫자 또 복잡해지고 할 수도 있어가지고 뭐 계산 그냥 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2대 1 정도 하면 숫자 계산하기 조금 편하지 않겠니? 해가지고 계산시켜 놓고 얘는 정제 있다라고 그냥 하자. 고정돼 있다고 하자. 이거 10억 배 그런 다음에 숫자 넣어서 하면은 숫자가 0.0000 몇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복잡하니까 또 그것도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런 정도로만 하면서 이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질량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얘는 정제 있다라고 전제하자. 요런 것들 이거는 건드리지 말란 뜻입니다. 요거는 이게 질량이 지구 3.5배밖에 안 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왜 가만히 있어? 이런 건 건드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은 나오고 실제적으로는 거리비도 훨씬 요거랑 가까울 거고 뭐 하면서 지금 L2 포인트라고 할 것이 뭐 만족이 되겠다. 딱 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무슨 뭐 무중력처럼 느껴진다. 알짜 힘이 0 돼야 된다. 이런 거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결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계산한 요령 풀어보기는 L2 포인트에 대해서 해봤는데 L1 포인트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요 안쪽으로 갔을 때는 요거 만율력 차 구해야 된다는 거 요것만 바뀌는 거고요. 아마 이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태양 계시고요. 지구 계시는데 여기에 적당한 거리 떠서 얘가 태양을 끼고 지구랑 같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주기가 똑같은 거 이런 L5 포인트에 대해서도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가 땡기는 힘, 여기서 얘가 땡기는 힘 합력이 얘에 대해서 원동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어차피 지구는 너무 멀리 있고 질량도 굉장히 작을 거기 때문에 거의 지구랑 똑같은 궤도를 돌기만 하면 됩니다. 거의 똑같다 그랬지 똑같다고는 안 했어요. 약간 멀리 있는 거의 똑같은 궤도를 돌면 되는데 이거는 거의 나올 확률이 없다고 보고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조금 있는데 이건 안 나올 겁니다. 아마 L3 포인트, L4 포인트가 있어요. 태양, 지구 여기 애매한 데에서 이게 삼각형을 그리는데 이 삼각형이 일정하게 되면서 이렇게 도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도는 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 사이의 거리 만율력, 요 사이의 거리 만율력 요거 잘 이게 적당히 떨어져 있고 해가지고 받고 있는 힘들 요거 벡터 합해가지고 각도에 뭐 해가지고 보면은 얘의 요쪽으로 향하는 구심력 조건 만족시키도록 할 수 있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도 따질 수는 있기는 한데 뭐 요거까지는 실제로 구하는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이건 아예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만율력, 케플러 법칙, 원운동, 주기, 각속도 이런 거 관련해서 L1, 2 포인트 관련한 문제는 원운동이니까 맨날 내던 문제니까 이거는 나올 만도 하겠다라고 해서 예상 문제처럼 한번 풀어봤습니다. 주의사항들 이거 정리하시고 자, 요 정도로 뭐 연대에 출제 가능한 논제 찍기 한번 해봤고요. 조금 더 일반적인 문제도 하나 풀어보고 추가적인 문제도 좀 풀어볼 건데 논제 2하고 논제 3 있습니다. 논제 2, 4쪽에 나온 논제 2는 전기력, 원운동, 포텐셜 에너지, 물체 간의 거리, 운동량, 충격량 이런 개념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기는 해요. 그러는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야 이래가지고 조건 나오는데 갑자기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하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논제 2, 2번 요거 한 문제짜리로 돼 있는 거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논제 5는 이게 왜 잘못 나와있냐 단진자 단진동 아니고요. 연력학입니다.
연력학으로서 2018학년도 연대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중에서 특정 문항인데 정말 역학, 전자기력, 전기장, 원운동, 포물선운동, 뭐 파동, 간섭 뭐 이런 거 나오다가 연력학은 맨날 안 나오다가 연력학이 어쩌다가 나온 문제가 있긴 있는데 연대에서 연력학은 딱 요 정도 수준으로도 내더라 라고 하는 거 한번 또 연습을 해봅니다. 미리 얘기하자면은 연대 기출문제 연력학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쉬운 편인데 그럴수록 뭐라고? 쉬운 문제 연대 지원할 친구들 딱 요 문제 수준이라면은 누구나 다 풀 수 있어요. 물론 실수를 안 해야 되긴 하는데 누구나 다 풀 수 있는데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는 나도 정확하게 풀어봤자 그게 기본 점수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세련되게 추가 득점할 여지는 없나 하는 것들 딱 1점, 2점 그 정도만 더 얻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한 포인트도 한번 고민해보는 거 그거까지 신경 쓰면서 쉬운 문제는 쉽게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해볼 거 깊이 해보고 어려운 문제다 생각하는 것들은 계산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푸는 거 또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잠시 쉬는 시간 조금만 가지고요. 쉬는 시간 한 7, 8분 정도만 가지고 8시 40분부터 풀이한다고 치고 두 문제인데 30분 동안 한번 풀어봅니다. 10시 40분부터 9시 10분까지. 실전 문제 02 전기적 힘을 받으면서 원운동하는 것과 역학적 에너지 관련한 문제 봅니다. 제시문 가나로 되어 있는데 제시문 가에서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 이러저러한 구심력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질량 m짜리 물체가 r만큼 반경 선속도 v로 이동할 때 r자 힘이 구심력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지 된다. 구심력 FC, 센트럴 포스라서 FC라고 썼습니다. 이거 물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니까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고요. 물리에서는 뭐 다른 과목도 비슷한 것들도 있지만 물리에서는 이런 문자는 이런 표기법은 요걸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들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거 따라주면은 채점하는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읽기가 훨씬 편해지니까 이런 것들도 구심력을 F라고 하자라는 것도 좋지만 구심력 FC는 이라고 쓰는 것도 FA, FB, C, D 선생님 FA가 아니라 왜 FC부터 나와요?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운동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니까 K라고 썼죠. K는 2분의 mv제곱 되니까 mR분의 v제곱, R분의 mv제곱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시문에서는 구심력 조건과 관련된 내용들 추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시문 나 에너지란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러이러하고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거를 좀 쉽게 다루는 방법을 연구를 하게 된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지표 근처에서의 물체 지면으로부터 높이 H 지점에서는 MGH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는데 그 의미는 이러이러하다. 앞에 나왔던 설명을 중력이 하는 이 일에 비교해서 같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의 값을 0으로 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달리 엄밀히만 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만유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두 질량을 가지는 물체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무한 원점, 어떻게 보면은 지표, 가장 낮은 지표면 부분이 0인 게 아니라 가장 높은 부분인 무한히 멀리 떨어진 지점을 0으로 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네요.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것하고 달리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점 전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죠. 전하량 Q를 가진 입자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쿨롱 상수 K에 대해서 K, R분의 QQ라고 표현이 된다.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은 두 물체 사이 거리가 무한히 멀리 떨어진 때다. 가장 가까운 게 아니라 가장 멀 때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여기서 한번 봤고요. 두 입자가 전하량이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전기력의 크기가 거의 0이라고 보아도 괜찮다. 그래서 그때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보겠다라는 것도 문제와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니까 이런 용어도 풀이 과정에서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 문제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당황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원궤도 돌고 있는 어떤 물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둘이 가장 가까워질 수 있을 거리 R 값을 한번 구해보라 라고 그랬습니다. R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라 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랬을 때 뒤에서 나오는 C의 속도 V가 앞에서 나온 B의 속도 V를 쓰겠다 그 뜻이죠. 그래가지고 먼저 원궤도 돌고 있는 B 물체는 전하 A에 대해서 A는 플러스 Q 양전하를 띠는 물체고요. 반지름 스몰 r만큼 떨어져 가지고 여기 B라는 물체 마이너스 Q 질량 M 이렇게 된 음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당기고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V라는 선속도를 가지고 열심히 등속 원동할 수 있다라 그랬습니다. 주기를 따로 구하거나 뭐 다른 요소들을 물어보진 않는데 이렇게 된다 그럴 때 두 물체 사이에 전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두 물체가 받는 R자 힘이 뭐 전기력밖에 없을 거니까 점전하라고 보는 거니까 K, R 거리 제곱분의 두 물체 전하량 크기 해서 방향은 이제 다 설정이 됐을 거기 때문에 그런 크기가 질량 M짜리로서 내가 M짜리로서 거리 R만큼 떨어져서 V라는 속력으로 잘 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심력 조건 만족한다는 거 나오면서 지금 A 물체에 대해서는 구심력 조건 구하는데 A의 전하량은 필요하지만 질량은 상관없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B 물체에 대한 구심력 조건을 썼는데 참고하시고 그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죠. 다시 한번 A 물체 요거 나오는데 B를 원운동시키던 이 A 물체를 밖으로 뺀 다음에 주위를 돌고 있는 B는 지금 또 없어진 겁니다. 요게 또 돌고 있으면서 뭐 다가오는 거 방해하고 그러는 거 아니고 다시 전하가 플러스 Q인 이런 물체가 있다 그랬을 때 고정된 A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C라는 입자가 아까 전에 구한 저 V 속력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의 질량은 EM이요 전하는 아까 돌던 B에 비해서 2배의 거리, 2배의 전하량 양전하로 가지고 오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랬을 때 요거 양전하 물체 있고 또 다른 양전하 오고 있으면 둘이 서로 밀어내야 되는 건데 C 같은 경우에는 V라는 속력으로 오고 있으니까 밀어내는 힘을 받으면 점점 느려져야 되는데 A는 밀리는 힘을 받다 보니까 정지해 있었어도 원래는 얘도 움직이면서 둘 사이 거리가 가까워졌다가 얘는 점점 빨라지면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뭐 이런 일이 원래는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풀이 접근하는 문제도 없진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A는 고정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둘 사이의 거리가 아무리 전하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입자가 오다가 무한히 가까워지면은 무한히 큰 전기력을 받게 되니까 둘이 충돌할 일은 없을 거고 둘이 쭉 오다가 가까워진 다음에 너무 가까워져서 이제 되튕겨나가는 전기력에 의해서 밀리는 힘을 받아서 결국에는 정지했다가 멀리 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최소의 거리를 찾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느려지다가 정지하면 이제 되돌아가기 시작해야지 할 거리를 구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요 거리 뭐 D라고 해도 좋고 L이라고 해도 좋은데 R은 쓰면 안 되죠. R은 아까 전에 A와 B 간의 관계에서 원운동 반지름을 썼는데 그런 D 거리를 R을 이용해서 나타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떤 문자들의 값 간의 관계를 지어주는 참고 자료와 실제 문제를 같이 내줌으로써 이거는 네가 알아서 분석하시고 그런 숫자들 간의 관계를 여기서도 최종적으로 거리 D를 나타내는 데 사용해라 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저거는 좀 참고사항으로 보면서 실제 문제에만 주목해서 따져보면은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C라는 입자가 멀리에서 오고 있는데 오면 올수록 A 입자에 의해서 밀리는 전기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등속 운동 당연히 아니고요. 정지도 해야 되니까. 등 가속도 운동도 당연히 아니죠. 받고 있는 힘의 크기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거 어떤 속도로 몇 초 동안 왔더니 그 순간의 거리 이용해서 현재 받는 알짜 힘, 가속도. 그것에 의해서 속도 변하는 과정, 시간 걸린 다음에 새로운 힘 새로운 거리 나왔을 때 그때 속도도 변해 있고 가속도도 변해 있는데 가속도 영향 또 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속도와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되기 때문에 일단 직선 운동을 한다 치고 되기 때문에 이걸 푸는 과정이 원래는 속도, 가속도,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우려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 범위가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것이 원래는 이제 풀이 과정이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일 에너지 정리, 에너지 개념을 활용하면 그러면은 단순한 다항식으로 굉장히 쉬운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것에 에너지라는 말을 쓰는 에너지라는 용어와 그거 개념을 활용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다. 뭐 굳이 이걸 그렇게 풀어야 되나 싶은 것들은 등가속도 운동으로 봐도 되고 뭐 열심히 풀어서 그래프 비교해도 되는데 이렇게 풀이 과정이 자칫 어려워질 수 있었던 것이 에너지 개념으로 풀면은 편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물체의 속도는 점점 줄어들고 변하고 둘 사이 거리가 가까워진다면은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또 변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에너지 하면서 역학적 에너지 따져보고 싶어요. 역학적 에너지 지금 둘 사이에 전기력 말고 마찰력, 공기저항, 또 다른 외력이 막 툭툭 치거나 장력 이런 것들 가지 않으니까 아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된다는 것을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걸 쓰고 싶다라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조건 언급을 항상 한 다음에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조건이라 그러면은 비보존력 이외에 다른 힘은 가지 않을 때만 작용할 때라고 할 수 있을 건데 보존력이라는 말 요거 제시문에서도 안 나오고 엄밀히 말해서는 교과 과정에서 없다고 얘기하기는 힘든데 교과서에서 보존력이라는 걸 철저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존력이라는 말을 제시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으면은 이런 게 보존력인데 지금은 그렇다라고 쓸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뭐라고 쓰면 좋겠느냐? 물체가 받는 전기력이 역학적 에너지를 따질 때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에 의한 거 쓸 거기 때문에 요거 전기력이 한 이 일은 포텐셜 에너지 계산할 때 역학적 에너지에다 포함이 이임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기력에 의한 일 별도로 이 일을 구할 필요 없고 에너지 개념으로 넘어가면은 그것 위에 다른 힘들은 없으니까 얘가 지금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물체가 받는 힘이 전기력 뿐이므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때 운동 에너지 더하기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면 이 일은 에너지는 보존이 될 것이다. 이 정도만 써도 되겠어요. 보존력만 작용하므로 전기력 뿐이므로 보존력만 작용하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그래도 별 문제는 안 생겨요. 내용이 맞으면은 크게 이렇게 감점을 시키거나 얘는 왜 교과과정 이외의 방법을 이용해서 풀었어 라고 하는 걸로 감점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 얘기를 이제 문제 풀이보다 더 중요한 이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건데 학생들 중에서 물어보는 게 수리 논술도 마찬가지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정 문항을 풀 때 교과 외의 내용으로 그런 전개로 풀이를 하면은 이게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서 나오지는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아. 이런 문제는 이런 용어, 이런 개념, 이런 식으로 풀면 이런 풀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해져. 또는 문제 푸는데 되게 유용해. 이거 써도 되나요? 그래요. 자, 이거 써도 되나요? 수능 시험에선 이거 써도 되나요? 당연히 써도 되죠. 답만 맞으면은 얘가 어떻게 맞췄는지 풀어서 맞췄는지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 맞췄는지 찍어서 맞췄는지 컨닝해서 맞췄는지 티가 안 나요. 컨닝해서 맞추고 남의 거 베끼면 안 되지만 아무튼 티가 안 납니다. 근데 우리 논술에서는 수리 논술 마찬가지죠. 논술에서는 교과 외 전개 과정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답을 얻어내는 과정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작게는 안 되는데 크게는 되죠. 무슨 말이야? 문제가 안 됩니다. 일단은 감점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감점은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점을 받냐? 가산점도 안 받습니다. 야, 얘는 이미 이것까지 공부해서 이런 풀이도 할 줄 아네? 야, 얘가 내가 몰라볼 뻔했네? 이런 인재는 합격시켜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뭐 문제 없네? 그거 가지고 써도 되느냐? 다만 별 문제, 특이한 아주 그 중대한 문제라고는 할 수 없을 점수의 관여는 일단 감점, 가산점 입장에서는 없는데 문제가 뭐예요? 큰 문제가 뭐예요? 합격을 못하죠. 무슨 얘기야? 분명히 특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개념 확인했나?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답까지 맞췄나? 풀이 과정에서 출제자가 의도한 바대로 풀다 보면 중간중간에 필요한 말이 있을 거고 그걸 배점수로 찾았을 것이고 그걸 확인하면서 점수 하면서 점수가 이제 차곡차곡 쌓일 건데 교과 과정 내에 있는 걸로 이렇게 풀어서 이걸 할 줄 아냐? 좀 까다롭지만 그래도 할 줄 아니? 하는 거를 보고 싶어서 출제를 하고 배점표도 만들었을 건데 얘가 엉뚱한 방법으로 고속도로 타고 가서 도착지에 갔어. 그럼 어떻게 돼? 아니 뭐 답은 맞았는데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안 썼네? 이거 안 썼네. 감점이 아니라 추가 가산점이 아니라 마땅히 받았어야 될 점수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쓴 애들에 비해서 고점수 못 받아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도 가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대표적인 것으로 풀이 과정을 굉장히 간단하게 해주는 수학에서 굉장히 고마우신 분 누구? 로피탈의 정리 있으면은 문제가 그냥 대충 했는데 그냥 답 툭 나오고 뭐 되게 좋아요. 수능에서 뭐 써도 돼요. 근데 우리 논술에선 그렇게 쓰면은 로피탈 정리를 알아? 이거 옛날에 있던 거 교과서에 없었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루한 계산 이거 요렇게 변형해보고 요렇게 해가지고 리미트 씌워가지고 해보면 요거나 다름없으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고 하면서 하는 과정이 채점이 안 되니까 이 답만 있네? 이 미분에 뭐 할 줄 아네? 근데 이 답만 맞았네? 이거 안 썼네? 그러면 요거 점수 못 받는 거다 해가지고 그 과정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낸 문제의 취지를 묵살해버리는 이런 식의 풀이는 논술에선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정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검토하기 위해서는 써보는 건 좋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쓴 다음에 지금 이에 관해서 문제에서 조건위에서 쓰고 싶은 건데 참고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에 대한 언급은 하는 게 필요해요? 하면 안 돼요? 운동량 보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쓰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운동량 보존 법칙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그죠? 어떤 두 물체의 운동량이 보존될 조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물체가 지들이 각각의 운동량은 변하고 있어서 서로의 운동량의 합은 그래도 변하지 않고 운동량 보존된다. 왜 그러냐? 네 운동량 변화, 내 운동량 변화가 운동량이라는 벡터량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합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되는데 얘가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과정에서 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든 오른쪽으로 속도가 생기든 해야지 되는 건데 얘를 또 다른 힘으로 고정시켜 놓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얘한테 어떤 추가적인 힘이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운동량 합 보존 법칙 쓸 수 없는 거라서 이거 함부로 쓰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 적극적으로 제시문에서 나온 용어들을 활용을 많이 해도 좋습니다. 내가 제시문에 나온 내용들 인용하거나 그 개념 써서 쓰면 전개를 하면은 얘가 제시문 베끼고 있네 라는 취급, 그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친구들도 간혹 있더라고. 그런데 오히려 내가 다른 방법도 알거나 다른 풀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제시문을 내가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거 쓰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의식하고 쓰는 것이 출제자 의도대로 또 써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봅니다.
고정된 A로부터 전기력을 무시할 수 있는 먼 거리에서 라고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멀리서부터 오는구나 가 아니라 제시문에 보면은 거의 끝에쯤에 두 입자가 전하량의 크기에 비해 상당히 멀리 떨어졌을 때 전기력의 크기가 0이라고 봐도 되고 포텐셜 에너지도 0이라고 취급하자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보기에는 뭐 여기부터 한 10m, 100m 떨어진 거 100m, 10m 뭐 일상적인 거리인데 그게 점전화 두 개에 대해서 A와 C에 대해서는 거의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면 얘들이 뭐 0. 몇 쿨롱, 몇 마이크로 쿨롱 뭐 이런 거밖에 안 된다면 무한히 멀리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다름없다. 그러면은 두 입자의 최초 역학적 에너지 E1이라고 합시다. 는 입자 C는 처음에 EM 질량을 가지고 V라는 속도로 오고 있었고 그리고 A 물체는 정지했으니까 운동에너지 이렇게 쓸 건데 자 여기서도 풀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A는 됐고 C의 운동에너지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정리해버리고 mv제곱 이렇게 하기도 그래요. 수학에선 아무 문제도 안 돼요. 2분의 1 2mv제곱이나 mv제곱이나 오히려 이게 더 단순하고 시인성 좋기 때문에 별 문제 안 되거나 이렇게 쓰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물리에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이걸 내가 어떤 숫자만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의 의미를 다뤄야지 되기 때문에 요거 2분의 1 mv제곱 형식으로 써야지 되는 건데 네가 질량이 2m일 뿐인 거야 라는 걸 살려두는 게 오히려 식을 읽는 데는 훨씬 편합니다. 약분 다 된 거 이렇게 보면은 이 식은 어디서 나왔어? 라는 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우연히 답이 맞은 건지 제대로 풀고 있는지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2분의 1 2mv제곱 살려주시고 운동에너지는 제로로 두고 역학적 에너지 구하는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 구해야 되겠어요. 포텐셜 에너지가 0이죠. 그래서 지금 최초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둘 수 있다. 왜? 무한히 먼 데서는 포텐셜 에너지 라지 Q, 스몰 Q 전하량이 충분히 작다면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도 0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가는 거죠. 이 2, 요거를 이제 서술에선 있어야 되죠. 두 물체가 최소 거리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거리를 역학적 에너지 E2라고 한다면 이라고 그랬을 때 그때 A가 정지해 있을 건데 C가 최소 거리에 있다는 거는 이제 가까워지다가 멀어질 일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순간적으로는 0 돼야지 되겠고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써야 되는데 K 둘 사이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을 최소라면 KD 분의 요것도 EQ 라지 Q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EQQ 쓰면은 쟤는 뭐 이상한 거 쓴 다음에 2배를 한 건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전기력의 포텐셜 에너지 위에 제시문 가에 나와 있죠. 나에 나와 있죠. 나의 하단부에 KR분의 QQ라고 쓰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보존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같다라고 놓은 다음에 정리 쭉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정리 과정에서도 요거 넘기고 R과 뭐 V, M 간의 관계, QQ 간의 관계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 여기까지 그냥 다 써놓고서는 정리하다가 대입해가지고 D를 R로 나타내는 거 좋습니다. 좋기는 한데 굳이 여기에서 제시문 가에서 어째저째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원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에너지 K라고 한다면 그 운동에너지는 FC R분의 2K라고 표현한 것도 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야? 여기 질량 M짜리 물체에 대해서 V라는 속도로 돌고 있어서 가지는 운동에너지는 구심력 조건 이렇게 쓴 거 상에서 운동에너지를 K라고 했었다면은 그 K라는 값이 요거 이용해서 썼을 때 R분의 2K로 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뭔가 이것도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거 제시문에서 전혀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해줍니다.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 쓰는 게 참 좋아요 라고 할 거라서
아까 전에 A와 B 원동하고 있는 것 조건에서 요래 했을 때 뭔가 K 값은 R 지우고 2R분의 아이고 K라고 하니까 조금 쿨롱 상수하고 헷갈리긴 하네요. 우리 제시문에서는 소문자 대문자 표현이 잘 되니까 이렇게 쓰긴 했는데 라지 K 운동 에너지는 2R분의 쿨롱 상수 K QQ라고 쓰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이걸 조금 또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아까 전에 2분의 1 EmV제곱이라고 하는 거 V라는 속도로 오고 있었을 때 C 물체의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B의 속도를 그대로 따라한 채로 여기서 이제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질량이 C는 EM이니까 얘의 운동 에너지는 아까 전에 썼던 그 K, 라지 K 운동 에너지 표현을 했을 때 EK라고 쓸 수가 있겠네. 그렇게 한다면 EK가 쿨롱 상수 K 곱하기 D분의 EQQ 라고 쓸 수 있다. 요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쓴 EK라는 거는 요거 2배 되는 거니까 는 쿨롱 상수 K R분의 QQ다 라는 것에서 D는 ER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다. 물론 식전개 그냥 대충 해도 원하는 대로 어떤 방법을 써도 다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변형해서 쓰면은 요거를 고스란히 대입한 거보다 어차피 대입할 거 이 덩어리로 대입하는 거 시키는 대로 언급한 대로 하는 게 득점에는 유리했을 것이다 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두 입자 사이의 최소 거리는 이렇게 쓰는 게 이런 전개를 따라서 이와 같이 쓰는 게 더 좋았겠다 라고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 운동량, 원운동, 입자들 간의 거리가 이럴 때의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것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맨날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mg치만 아니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이런 개념들 관련한 식 세울 때 항상 필요한 것들 물리 2 내용이거나 조금 벗어나는 거라고 하더라도 구심력 조건 내지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것들 이제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운동, 두 물체 간의 힘, 역학적 에너지 보존들을 또 이용하는 거였었고, 그리고 03 논제에서 나온 2018학년도 연세대 기출문제인데 연력학 문제죠. 2018학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정교과서가 적용되기 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아직도 문제들이 제법 까다롭게 나오던 때긴 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돌연변이처럼 연력학 문제로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또 출제되기도 했었던 좀 특이한 해기는 합니다. 실제 연대 기출문제 맞고요. 계속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연습하는 게 필요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 기출문제보다 풀이 과정이 약간 까다로운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연대에서는 이런 문제도 연력학에서는 대표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자, 요거 제시문과 함께 읽어봅니다.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을 한다. 이게 뭐예요?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을 한다. 이게 뭐예요? 연력학 2법칙이죠. 그야말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열 에너지가 많은 것에 열 에너지가 적은 걸로 이동한다. 열 에너지와 흡열 발열과 온도가 높고 낮으면 따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연력학 해봐서 알지만 열을 흡수한다 그래서 항상 온도가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랑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이런 밀접한 관련이 있긴 있다. 연력학 2법칙인데 우리 연력학 2법칙, 소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좀 확장해서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유리잔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졌는데 떨어져서 깨지는 거는 자연스럽지만 깨져있던 파편들이 모여서 유리잔이 되는 거는 안 된다. 왜? 깨지는 과정이 엔트로피 증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비가역 과정이라서 요게 다시 모이는 거는 안 된다. 잉크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퍼지는 건 가능하지만 가만히 오래 지켜봤던 얘들이 모이는 건 불가능하다. 왜? 엔트로피가 또 증가하고 이렇게 해서 잉크가 퍼지면 뭐 열이 올라가니? 뭐 열이 전달이 된 거야? 고온에서 전으로 전달된 거야? 아니면은 유리장 가만히 있을 때보다 깨지고 나면은 그거 뭐 온도 증가, 온도 이렇게 열 전달돼가지고 변화된 거야? 그런 거 아닌데 열역학 2법칙이라고 하면은 열이 전달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비가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엔트로피 개념이 들어가서 확장이 되면 비가역 과정 중에 얘가 그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걸로 열, 온도 이런 거 무관하게 더 확장이 돼서 쓰이기는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역학 2법칙, 1법칙 뭐예요? 우리 물리 1 수준에서 기체가 열 흡수하고 일하고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 쓸 때는 기체가 흡수한 열 에너지 기준으로 플러스 흡수별량은 기체가 외부에 한 일 더하기 내부 에너지 변화량 또는 흡수한 열에서 밖으로 한 일 뺀 만큼만 내부 에너지 증가다. 똑같은 식인데 의미를 약간 다르게 쓰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열이 일로 빠져나가면서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고 하는 거기는 한데 이걸 확장해서 쓰면 또 뭐예요? 열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로 변했다. 어떤 에너지는 그 형태만 바뀔 뿐 총량은 일정하다 라는 거죠. 마치 유리잔 깨지고 잉크 퍼지는 가운데에서 열 전달이나 무슨 온도 변화 이런 거 없었어도 이게 비가역 과정인데 요게 엔트로피 증가하는 과정이고 요거는 엔트로피 감소하는 과정이니까 감소 과정은 안 일어나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확장해서 쓴 것처럼 열역학 1법칙도 이거 착각하는 친구들 내가 가끔 봐서 그렇습니다. 열역학 1법칙 2법칙 열역학 1법칙 요거 열 에너지 개념이 안 나와도 열 에너지의 전달 과정이 안 나와도 아무튼 에너지 총량이 아무튼 보존되기는 한다라고만 하면은 그거 열역학 1법칙으로 쓰는 겁니다. 열역학 1법칙도 굉장히 유니버설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뭐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모터에서 바뀌었다라고 할 때 이 과정에서 어떤 마찰 등등의 열 발생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전기 에너지 총량이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었네. 이거 손실이 없이 보존됐다라고 하는 거 열역학 1법칙 설명입니다. 열역이 안 나와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건데 요거 용어를 뭐 열역학 1법칙 간단하게 쓰면 되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 뭐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용어 쓰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서 요것도 뭐 이렇게 써도 괜찮다라는 거 또는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서 뭐 제시문과의 관계에서 열역학 1법칙 설명하면은 에너지 뭐 이렇게 형태가 바뀌고 총량은 일정하다는 거 물론 고립계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런 거 쓰는 거 필요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열역학 1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언제? 핵반응할 때. 핵반응하고 쌍생성, 쌍소멸하면은 진짜로 입자 두 개만 덩그러니 가만히 있었는데 쌍소멸하면서 에너지 빵 나오는 거.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열역학 1법칙 위배네? 라고 할 수 있을 때 질량으로서 의미 있는 그 에너지 자체도 포함하는 걸로 쓰면 이제 에너지의 총량과 질량, 에너지 효과에 의한 질량 총합은 우주에서 질량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쌍소멸, 에너지로 변환됐으니까 그때도 열역학 1법칙은 적용되고 있는 거다라고 해야 되겠다. 어떤 물리법칙도 계속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게 되면은 폐기가 되기도 하고 수정해가지고 살아남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물론 열역학 법칙은 열역학 1법칙, 2법칙은 아인슈타인 이전에 나왔던 상대성 이론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는 입자, 질량이 있는데 가만히 있고 포텐셜이 없고 절대온도 0도고 그래가지고 얘는 뭐 에너지가 뭐 아무것도 없네 싶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가 0이야. 얘는 어떤 다른 물체에게 에너지를 줄 수 없어.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이 20세기 들어서 생겼죠.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면서 얘가 뭐 분열하면서 얘가 핵분열하면서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이래서 다른 거에 열 에너지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했을 때 열역학 1법칙 드디어 깨지는 건가? 그랬는데 그럴 때에도
아니, E는 mc²까지 포함하는 질량이 좀 줄어들면서 뭐 그런 거, 뭐 델타 M만큼 이렇게 된 거, 그거까지 포함하면 이제 연력하길 법칙 고전적 의미가 아니라 상대론적 의미까지 포함하는 에너지를 다 생각하면은 가능하다라는 걸로 이것도 수정된 연력학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문제가 워낙 쉽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할 말이 없다기보다는 관련된 내용 이런 것도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는 열 운동을 하고 있게 된다.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서 기체 분자 사이에서는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기는 한데, 분자 사이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는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라고만 본다. 사실 뭐 극성 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는 분자 간의 인력도 또 존재할 거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등등의 개념을 다 포함하는 내부 에너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뭐 비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라든지 하는 것들은 포텐셜 에너지 따질 수 없을 때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 얘기가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라고 내부 에너지를 정의하는 거, 요거는 조건이 포텐셜 에너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을 때, 뭐 극성 이런 거 없고 뭐 해가지고 포텐셜을 무시할 때. 그런데 내부 에너지를 2분의 3 nRT, 2분의 3 PV, 2분의 3 NKT, 스몰 n은 기체 입자들의 몰수, 라지 n은 기체 분자들의 진짜 개수, K 값은 볼츠만 상수. 여러분 쿨롱 상수, 플랑크 상수 이런 건 제법 많이 봤어도 볼츠만 상수는 물리에선 볼 일이 거의 없기는 한데, 아보가드로 수 분의 N0라고 써도 되고요. 기체 상수 요거를 볼츠만 상수를 쓸 거라서 해보면은 똑같은 값 나옵니다. 요렇게 표현도 된다. 아무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의 조건은, 그런 운동 에너지 총합이 이렇게 표현되는 조건은 포텐셜 에너지 무시하면서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였을 때. 단원자 분자 아닐 때는 2분의 5 nRT, 2분의 6 nRT, 2분의 7 nRT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이렇게까지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거. 왜 자꾸 문제 계산은 안 하고 풀이는 안 하고 그래프는 안 그리 이렇게 하고 있냐? 여러분들 이거 다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나온 어떤 수치값을 계산하는 거라든지 그래프 그리고 뭐 그 내부 에너지 차이 구하는데 PV 가지고 하는데 2분의 3 PV 그 차이 이용해서 구할 때,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물리 1 교과서, 물리 2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만 쓰면서,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무시하면서 쓰면서 전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원래 이렇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거긴 한데, 실제로 연력학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세세하게 다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쓰고 조건 바뀌면 또 달라져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 확인 안 하면 사실은 실제 여기서도 나오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이만큼이면 내부 에너지 이만큼 변한다 등등에 대해서 수식값들이 이게 꼬여요. 왜 그렇게 쓸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이기 때문에 라는 말들을 또 중간에 써주는 게 필요해서 이런 것들 얘기를 한 겁니다. 답지 해설 잠깐만 봐도 이러저러 했을 때 이래 하면은 특정 순간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 U는 2분의 3 PV라고도 쓸 수 있고 2분의 3 NKT라고도 쓸 수 있다. 2분의 3 스몰 n 써서 nRT라고도 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요 2분의 3 쓰는 게 다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말들도 꼭 써줘야 됩니다. n개의 단원자 분자로 이루어진 이상 기체가, 이런 말들 그래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특정 압력 P0, 부피 V0 이런 걸 유지를 하다가 압력을 일정하게 하면서 팽창해서 부피가 4배가 되고, 부피는 일정한데 정적 과정으로서 압력이 5배로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면, 그러는 과정에서 각 과정마다의
열과 일의 출입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 온도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거 문자들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게 그렇게 되나? 라는 것들 파악하기가 한눈에 들어오진 않는데 답안지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읽기는 어려웠었어도 답안지에 우리 채점자들이 읽기에는 편하게 예쁘게 잘 그려주는 그래프 있으면 정말 좋죠. 자, 압력 P0, V0에 따라서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뭐 이 상태 뭐 점선도 그려주시고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중간중간 과정들 다 표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 쭉 돌아갈 때 여기서는 지금 A, B, C, D라는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요게 과정 1, 2, 3, 4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표시해 주시고요. 이렇게 한 것에서 굉장히 쉽습니다. 정적과정, 정합과정, 등합과정, 등적과정이란도 둘 다 씁니다. 정적과정, 정합과정 뭐 다 쓰는데 이렇게 될 때 각 과정마다 열과 일의 출입과 내부 에너지 등등에 대해서 논하시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 한번 그려주고 뭐라고 좀 써준 다음에 이제 본격 전개 과정에서는 과정 1, 2, 3, 4 이렇게 병렬식으로 써줘야 되죠. 답안지에다 이렇게 병렬식으로 쓴 다음에 이거 각각의 과정에서 핵심 개념 열, 일, 내부 에너지 변화, 온도 변화 써줬고 여기서도 써줬고 여기서도 써줬고 하는 거 10점짜리라면은 요거에서 뭐 2점? 요거에서 2점, 요거에서 2점 4개의 과정이니까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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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점 만든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2점은 전체적인 문제, 조건 해석, 단원자 분자인 거 확인했는지 뭐 등등에 대해서 언급한 걸로 조금 더 얘기를 할 거다. 이게 단계가 나눠 있는 과정은 굉장히 병렬적일 때는 각 과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합하게 했느냐로 이렇게 나눠질 거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4개 과정이나 되니까 요것들 점수가 어디에 들어갈지가 뻔해요. 이런 거 실수 안 하고 써주기만 해도 여러분들 내가 뭐 더 써줘야 되는구나. 이거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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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해가지고 그럼 나머지 6점은 어디서 챙겨가지? 이런 고민 특별히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것도 내가 답안지를 어디까지 써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고 추가적으로는 뭐 더 득점할 게 있는지 그런 것들 이제는 문제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뭐 메타적으로 본다고 해도 조금 더 넓게 봐서 채점이 어떻게 돼줄 거고 배점은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됐을 거다.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로 부담 없이 전개하면 되겠네. 이건 다 썼는데 할 말이 도저히 배점 요소가 안 보이는데 그러면 뭘 더 써주라는 얘기구나 라는 것들 그런 거 판단도 충분히 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확보가 돼야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물리논술, 과학논술 푸는데 정답 내는 거면 급급하지 않게 여유 있게 1시간 조금 안쪽 50분 요 정도는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물론 수리논술 문제 열심히 풀다 보면은 30분밖에 20분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하는 거 그런 상황이 닥칠 수는 있지만 항상 내가 문제풀이 시간 이 정도 걸린다 그런 것들 다 하려면은 이제 그만 정리하고 수리논술 그만 풀고 과학 문제도 한번 쭉 검토 충분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 시험 시간에도 판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논하시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학생들 중에 이렇게 문제의 마지막 설명이 논하시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구하시오보다 계산해봐, 내놔봐, 구해봐 하는 것보다 논하시오 그러면은 되게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뭘 어떻게 설명하라는 거지? 이거 부담 가진 친구들 있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지금 이거는 풀다 보면은 P0, V0 과정에서 열은 이렇게 되고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 온도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들 표기법이 P와 V, P0와 V0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제일 평범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숫자를 계산을 집어넣어서 구한 건 아니잖아. 그런 의미에서
구하시오와는 달리 특정 숫자를 내놔라 라는 것과는 달리 이런 문자들을 이용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논하시오라는 식으로 냈을 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진짜로 논해라, 설명해내라, 이게 왜 이렇게 구해지는지 이상기체에 대해서 분자운동론 다 설명하고 전개하고 그것도 추가로 써줘야 되나? 이 뜻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과거가 상당히 스펙트럼이 넘죠. 과거에는 한 20년 전 과거에는 실제 그런 걸 써주는 게 필요할 때도 있었어요. 어떤 이론에 대해서 과학적 그 역사, 옛날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뉴턴이 이렇게 했어. 근데 이게 또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런 의미로 바뀌었다. 이 공식 자체가 요러요러한 의미를 가진다. 뭐 갈릴레이 때부터 설명하고 과학 사적인 의미 얘기하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중간에는 증명 문제, 유도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조금 다른 의미로 이렇게 되는데 이 시건 이런 의미고 지금은 이렇게 쓰이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역학적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넣냐 마냐, 중력 포텐셜 에너지까지만 쓰냐,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mgh로 쓰냐, 마이너스 g r분의 mm으로 쓰냐, 이런 것들 지금은 이러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것들 꼬치꼬치 다 짚어줘야 될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 선배들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쓸 필요 없다. 그런 문제 이제는 안 나온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문제 난이도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난이도 문제를 아예 출제 의도 자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나온다. 다만 계속 마침 작년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기출문제, 내가 뭔 기출문제 얘기하는지 알겠죠? 물질파 파장 문제, 그런 문제는 계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 비교, 몇 배 뭐 이 정도만 논하면 되겠네. 그걸로 끝내기에는 단순 논하시고가 아니라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물질파 파장 효과가 물질의 파동으로서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이유, 관측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논하시오라 그랬을 때 뭐 논하라 그래봤자 계산해가지고 몇 배 되는지 뭐 확인만 하면 되겠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문제가 이게 말을 하다 말았는데 라는 느낌이 들죠. 파장 짧으면 우리는 관찰이 안 돼? 뭐 그거 간의 연결고리. 여기서는 반드시 이런 게 필요했다라는 거 판단하는 거. 그거 포인트를 찾아주는 거.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가 의도하는 거 어디까지 서술해야 되는지, 뭐는 서술할 필요가 없는지, 이렇게 하면 추가 득점인지 쓸데없는 얘기인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것들 추가 득점 요소가 있는 문제가 하나쯤 나왔으면 하기도 해요. 그래도 나하고 같이 공부했고 수업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른 학생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보다는 여러분들이 합격했으면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하나 나온다면 특히 물리논술 4번에서 나온다면 그래도 이게 역학 문제, 전자기 역학 또는 전자기 문제, 뭐 전자기 유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드론 막 지나가면서 유도 전류의 방향 어쩌고 했었죠. 뭐 쏴가지고 간섭하는 문제 보통 3번에 나오고 광전효과, 물질파 이런 것들과 하는 거 4번에 나와가지고 이게 단원 순서이기는 하지만 4번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1, 2번 문제는 역학, 전자기학, 전자기 역학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전자기 유도하는데 자속값이 변하면 왜 유도기 전력이 생기는지 설명하기 힘듭니다. 지금 교과정상으로는. 그러는데 뒤에 거는 광전효과 얘기가 나오든 물질파 얘기가 나오든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계산, 끝, 대입, 답 이렇게 나오는 걸로 끝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설명할 여지가 있을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반부 문제가 고난도 문제여서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뒤쪽 문제에서는 추가 득점을 노릴 요소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집중해서 앞 문제는 정확한 풀이에 집중을 하자. 그런 전략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히 수업은 연대 문제의 특성, 연대 문제에 임하는 자세로서 그 풀이 시간의 배분, 추가 득점 요소 판단하는 방식, 제시문을 활용을 하면서 배점 요소를 많이 건드리는 방법 등등을 조금 어려운 문제, 약간 쉬운 문제, 기출 문제들 이용해가지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기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주요 문제들, 물리2 수준에서 나오는 거 정확한 답 구하는 거, 제시문에서는 연대에서는 항상
항상은 뭐 그렇다고 칩시다. 상수값들을 다 제시해 주기 때문에 계산 실수 제발 하지 말라는 거, 내지는 뭐 그럴 가능성은 많진 않은데 제시문 상황, 문제 상황에서는 몇 센티미터, 뭐 몇 밀리미터, 뭐 이런 것들, 몇 마이크로미터 뭐 이런 거 보고 이게 몇 미터인지 또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나타내 준 것들도 다 미터 단위, 뭐 킬로그램 단위로 다 고친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써줘야 정확한 숫자 값이 나온다는 거, 요것도 주의사항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10cm인데 계산할 때 뭐 다른 건 다 SI 단위게 미터, 킬로그램 이런 거 쓰면서 센티미터 10 썼더니 뭐 크기 0, 뭐 10분의 1, 100배 뭐 이런 걸로 나와가지고 문제되는 거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항상 주의해 달라는 거, 연대에서는 특히 독특하게 중요한 점이었다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할게요.